자,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732회 설 특집 특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민희 예비후보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인재 영입 14호 노종면 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정치인 노종면입니다. 이제 자세가 됐어. 받아주시는 거죠? 아니 보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더라고. 있지. 저한테요. 네, 그때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지. 왜냐하면 저는 저분이 결국은 정치를 하게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게 탄압에 의해서 예. 뭐 하여튼 투쟁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밖에서 이제 조그만 방송들 좀 작은 방송들 진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저 정도로 쓰일 그릇이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이제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당의 특명을 받고 만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비례대표 제안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되는 거였어요. 그때 들어오면 2020년에 그게 언제예요? 16년이다. 16년. 16년. 예, 16년에. 표창원 들어올 때. 그래. 16년.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저분을 추천했고 예. 그리고 의논을 거쳐서 그분을 설득해 오면 정말 당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너무 완강한 거예요. 생각의 여지를 안 주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저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어렴풋이요. 어려운 푸시.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그 정치 입문을 거절하셨습니까? 그 전적이 있어서 예.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거절을 했던 건데 2009년도에 예. 그때 제가 YTN 지부장 하고 있을 때 노조위원장 하고 있을 때 네. 네, 제가 살던 곳에서 보궐이 생겼어요. 기억하시죠? 2009년도 보궐선거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어디였죠?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 예. 하여튼 말씀드린 지역구 얘기는 어떤 식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 지역에 박희태라는 나름대로 그 당시 여당의 거물이 저기 남도에 계시다가 올라와서 출마한다고 박희태 전 당대표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항마를 찾고 있었어요. 2009년에 예. 보궐선거 때. 네,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네. 예. 그때 저한테 제안이 왔는데 그때 제가 갇혀 있었거든요. 체포돼서. 근데 그때 이제 정세균 대표 이제 오셔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의 버릇이 남아서 2016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MB 정권 해직 기자 1호. 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징성이 있었죠 그 당시에. 아니 그리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외모가 멋있잖아요. 예, 그건 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죠. 멋있고 좀 어쨌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람이. 그랬는데 그때 내가 무안해가지고 그 보고를 죄송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당에 이제 보고를 해야 하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를 찍어서 하면 실패를 잘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마음먹은 해낸다. 근데 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구겼죠. 야. 이번에도 그래서 예. 처음에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예. 혹시 정치는 하실 생각이 있으시오? 이렇게 먼저 질문이 왔어요. 그게 뭐 당연한 수순이니까. 원래 다 그런가요? 예, 원래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럼요? 들어오세요. 바로 얘기하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정치권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의 있는 집단입니다. 그때 최 의원께서는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동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 개혁의 그렇죠. 동지. 내가 언론 개혁이나 언론계에서는 좀 먹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래갖고 내가 합시다 그랬지 나는 할 생각이 있어요가 아니고 그렇죠. 합시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아니 저는 언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YTN 그 복귀하셔서 진행하실 때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랑 이태수 대표랑 계속 나갔었어요. 그거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했습니다. 1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그때 할 때 보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 민심을 뭐 당연히 언론인이기 때문에 민심을 관심 있어 하기도 하지만 정치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저는 그 정치를 하게 되는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네. 저도 정치가 내가 무슨 저같이 직선적인 사람이 무슨 정치입니까? 사실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근데 노종면 위원장이 영입 14호로 딱 그날 이제 최고위원회 막 시작하는데 오더라고 이훈기 기자랑. 예. 근데 이훈기 기자는 복도에서 만나서 저한테 저 정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거기도 사실 정치를 막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굉장히 내적 변화가 있었구나. 이게 언론계 내 힘만으로는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절실한 그런 절박감 이런 걸 느꼈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할 때 심정이 문성근 선배. 예, 문성은 선배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사무총장 맡아서 꾸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심정이 절박했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냐 뭐 이런 그런 거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직접 이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치 입문한 배경, 영입 인재 응한 배경. 2009년도 3월에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잖아요. 그때 잠깐 후회했어요. 이게 언론만의 싸움으로 이게 시대가 바로잡혀지는 게 아니겠다. 어렴풋이 보면 그때가 좀 이제 막 움트는 시점이었고 내내 정치에 대한 생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언론계 내부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결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나름대로는 끝까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난해 3월에 제가 YTN에 사표를 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해야겠다는 저 스스로의 결심이 한 7, 80% 정도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언론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사례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 알고 또 YTN 내부에 윤리 강령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YTN은 6개월이에요. 냉각 기간이. 그걸 감안해서 나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지금 사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역산을 해내고 그때부터 이제 치밀한 스타일이네. 준비를 치밀하고 했죠. 나름대로.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설수에 안 오르려고 네.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구나. 또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진짜.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식구가 된 거를 특별히 환영합니다. 특히 저는 더 환영합니다. 어제 당비냈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막 그 준비하려면 아직 지역도 결정은 안 됐지만 예. 대략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인천 쪽에 연구가 많으셔서 인천 쪽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 염두 뭐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단계에 할 수는 없을 텐데 네. 어쨌든 지역구 도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선배님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기 더 전문가세요. 네. 사실상 막막하고요. 예. 게다가 제가 공식 결정 나기 전에 뭘 준비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 뭐 미신은 아닌데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는 거 뭐 섣불러질까봐 네. 그동안 준비를 사실상 거의 안 했고요. 그냥 네.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준비라면 이제 그 정도. 네. 네.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도 같이 만나서 또 부탁해 팀 꾸려야 되고. 팀을 꾸려야죠. 예. 예. 당장 뭐 수행 같이 해주실 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데드라인이 언제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이고. 그런 거는 이제 최민희 의원님한테 네, 물어보면 그거는 좋은데. 제가 예. 당장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들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최민희 의원님하고 아침 일찍 예. 7시부터 쉽게 얘기하면 동행. 밤 9시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이틀만 딱 가보면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하는구나. 요거 예. 아니, 몸으로 느껴야 돼. 이게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딱 체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준비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나 뭐 선거 운동과 관련해 고민되는 거는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정 안 되면 저한테도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네. 그렇죠? 네, 의원님. 제가 음. 그 이번에 전문 컨설팅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선거는 열정만으로 된다는 식으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해봤는데 이번에 전문 컨설팅을 받으니까 개안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틀이 잡히니까 큰 틀이 잡히니까 나머지는 그냥 세부적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 말고 다른 분한테 예 저는 뭐 제가 작전상 보안입니다. 저한테 밥 한 끼 사면 알려드립니다. 밥 두 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굉장히 유리하세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유리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인천도 아마 비슷할 텐데 예. 그 반윤 정서 이게 나라냐라는 정서가 적어도 50대까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선거운동하기 나쁜 시기가 아니라 이게 중앙 언론하고 그 민심의 밑바닥이 완전 이렇게 괴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선거운동할 때 힘들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지역 볼 때 한 두세 분 정도는 좀 참신한 인사들이 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1개 지역 네. 있잖아요. 인천이. 맞죠? 13개. 13개인가요? 네. 13개 지역에서 한 3명 정도는 민주당이 11석이죠. 지금 11석이 11석에서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구나. 두 분이 탈당을 했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벌써 그게 저렇게 이제 앵커 본능. 앵커분들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제가 어저께 장윤선 제가 취재 편의점 하는데 네. 제가 완전히 유권자 대하듯이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과거 전문가로서 패널, 방송 패널에서 네, 안 그 돼, 안 자세로 돼. 가면 안 돼. 철저하게 후보 그럼요. 후보로. 뭐든지 네. 무조건 수용. 수용, 그렇지. 배우겠습니다. 와, 오늘 좋아 분위기. 반성합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좀 참신한 인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노종면 또 박선원 막 이런 분들이 그리고 다, 이윤기. 이윤기 예.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일단. 저도 참신합니까? 참신하죠. 일단 두 분. 머리는 참신하지 않지만 이제 저렇게 하다 보면 네. 머리 제가 장담합니다. 염색하게 됩니다. 염색을 반은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반 정도. 완전히 새까맣게 하면 원래 그 이미지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잘 몰라. 저 사람인가? 잘 모르는데 약간 약간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했거든. 약간 약간 해야 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게 돼. 그 양을 따져서 네. 예. 제가 염색을 미시면 염색을 바로 합니다. 염색을 한 그 흰 쪽을 한 4분의 1만 남겨놓고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은 멋진데. 굉장히 멋지세요. 네. 그리고 이윤기 그 기자도 장신이고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투입되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아마 확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참 고무적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앵커로서도 그리고 언론인으로서도 한국 정치 돌아가는 판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삼자적 입장에서 계속 들여다봤는데요. 한국 정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감히 전문가 그리고 또 선배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고요. 겸손한 자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를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잠깐 고민했는데 이 주류 언론을 너무 의식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권자 국민과는 더 멀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대신할 만한 표현이 잘 안 떠오릅니다. 좋은 말이네. 네. 모든 게 들어있는 네. 함축적인 표현이네요. 언론인으로서 고맙습니다. 아주 비유가 그리고 적절합니다. 제가 몸으로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류 언론이 만드는 세상 거기에 영향받는 국회 주류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소위 국민 민심의 바닥은 지금 괴리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문제예요. YTN 오늘 속보 같았어요. 지금 설 특집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일은 수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속보로 YTN이 유진그룹 쪽으로 넘어갔다. 이걸 결국 방망이 두드렸다. 이게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홍일 탄핵 사유 생겼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연히 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좀 국민을 두려워해서라도 시간이라도 좀 늦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예상이 틀렸고요. YTN은 시민사회 것이잖아요. 공영언론. 공기업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소유하고 있던 걸 그 공기업 대주주들 목을 비틀어 가지고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 이제 방통위에서 마지막으로 승인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방망이를 두드린 주체가 여당 위원 2명이에요. 여야 위원 5명으로서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5명 중에 꼴랑 2명이 방망이를 두드린 겁니다. 이게 위법이고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가 불법이고 위헌이에요. 이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 김홍일 위원장을 왜 보냈는지 방통위 위원장에 이게 딱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홍일 위원장도 한동안 조용히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법률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상인 위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검판사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여당 쪽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국회 몫이 다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추천목 2명이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MBC 그 이사들 뭐 쫓겨나고 다시 오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방통위가 5명 체제가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이건 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이미 한 상태에서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상인 위원이 무지하게 부담이 됐을 거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를 민주당에서 당연히 김홍일 위원장 탄핵 사유다 이렇게 지르고 여건이 되면 탄핵하려고 할 게 뻔한데 이렇게 한 건 무언가 무지무지한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네. 명백한 탄핵 사유가 생겼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내부에서 반발이 답을 잘했군요, 제가.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할 것 같은데 우리 노조 제가 우리 팩트를 YTN 왜곡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방통위 앞에 찾아간 YTN 구성원들 숫자는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네, 그 사실을 알고 좀 속이 상해요. 물론 뭐 안에서 부글부글 하겠지만 이게 표출이 돼야 그렇죠. 시민들께서 알고 또 도움을 주시고 힘을 합칠 텐데 네. 그 고리가 끊겨 있어서 좀 속상합니다. 그렇군요. 아휴 참. 그리고 그럼 민주당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소송 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 사실 그렇죠. 이게 불법적인 결정이고 네. 그러니까 5명의 합의제 기구인데 이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의결한 건 무효다 선언을 하고 저는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 주체는 YTN 노조일 수도 있고 사실 시민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언론 노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하더라도 뭐 YTN 노조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가처분부터 걸 텐데 조금 더 강력하고 정교하게 법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이 사안들 제대로 좀 대응하는지 시민들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좀 얄미운 건 요 시기에 결정한 이게 게 지금 선거 국면이죠. 선거 국면이면서 아예 후보가 결정되면 괜찮은데 후보 결정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제일 사실 힘들어요. 정치인들은 정신없을 때거든요. 왜냐면 뭐 의총이나 뭐 하려고 하면 안 모여. 어려워요. 노린 거죠 이 시기를.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설 연휴도 끼어 있고.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KBS하고만 녹화로 네. 특별 대담 형태로 뭐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상 없죠. 신년 녹화 대담은 있었어요. 녹화 대담은 있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면서 대신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이거. 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2주년 됐을 때 KBS랑
그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생중계였고 이건 신년과는 무관하지만 취임 2주년 5월에 네. 2019년 5월에 생방송으로 대담이 있었고 KBS랑 네. 그때도 얘기가 있었죠. 왜 KBS랑만 하냐. 네. 근데 그때는 생방송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앵커랑 한 대담은 녹화였거든요. 아 그때 상춘제 예. 기억나요. 그거는 이제 임기 전반을 정리하는 거니까 성격상 녹화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거기는 손석기가 네. 누굽니까? 그러니까 날카롭게 질문할 거를 다 했어 사실. 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었거든. 녹화했지만 긴장감을 준 이유는 손석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저는 안 됐습니까? 아니 됐죠. 됐죠. 되죠. 되죠. 근데 야 이거는 사람들이 좀 볼까 일단 시청률이 좀 나올까? 그거부터 저는 그냥 무풀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존재감. 예. 네, 최근에 우리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그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뉴스토마토로 기억하는데 주요 정치인 여야 정치인 중에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하고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거기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5명을 물었어요. 보기 항복에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게 나왔죠. 뭐 한 40%인가 40% 뭐 넘었죠.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3위가 윤석열이고. 근데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쪽으로 쏠려가 있다는 거야. 예. 아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이 봤다면 김건희 씨가 봤다면 대노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게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걸 그 생방도 아니고 녹화 방송을 한다? 사람들이 볼까? 그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이 과정도 아주 괘씸해요. 처음엔 신년 기자회견 한다는 식으로 막 흘렸죠. 분위기를 흘리다가 갑자기 조금씩 기자회견을 안 할 듯 할 듯 하다가 대담으로 바꿨는데 이 대담도 녹화로 바꾸고 네. 그리고 그냥 대담이 아니라 그 집무실을 공개하면서 뭐 대통령이 그렇다며요.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그래서 난 겁니까? 궁금한 거 물품 보관 창고를 보여줄 거예요. 다들 그 얘기. 다들 관심은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디올백이 어디 있냐를 좀 보고 그렇지, 싶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얘기 안 하실 것 같고 보니까. 노림수가 두 가지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게 대담이냐 아니냐 뭐 이제 회견을 했어야 되느냐 대담도 되냐 이 그런 관심을 촉발하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발언을 할 것인가 유감이냐 사과냐 사과를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관심 안 둬야 됩니다. 그냥 무시해 버려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 당사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이렇게 명백한데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수사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냥 무시해 드리면 됩니다. 네. 그나저나 두 분, 이 두 분이 다 언론개혁 전문가니까 국회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론개혁? 선배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컨닝 좀 한 다음에 답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게 각 국회 이제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마다 언론 개혁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그 방송장악금지법이 발의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방송장악금지법은 통과시켰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종편 특혜를 제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가지를 그때 못해서 사실은 종편 특혜를 나중에 해소했는데 나중에 그랬지만 그건 이미 종편들이 우연한 기회에 하나는 미스트롯으로 하나는 도시업으로 자리를 잡아버려서 사실은 경쟁력에 있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종편을 바로잡거나 종편의 불법성이나 특혜를 해소하거나 하는 20대 국회의 과제가 지금은 사실상 할 수 없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장악금지법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예. 부분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신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얘기했잖아요. 소유지분 제한부터 많은 방법을 해봤으나 사실 신문은 사적 소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제재나 뭐 법을 통해서 신문을 개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신문이 방송과 연결되어 있어서 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방송장악 금지법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방송장악 금지법의 기준을 종편에 똑같이 적용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종편 특혜를 다 법적으로 해소해 버리는 거죠.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얘기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조금만 이제 좀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강론을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스스로 부담스러워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 언론 정책의 그 기본은 1987년 체제로 불리는 그런 수준. 이 제도는 40년 됐다. 저는 이미 낡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 현실하고 지금의 제도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비해서 언론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종사자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뉴스가 전달되는 방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법은 똑같아요. 그동안 바뀐 거라고는 특혜를 더 주는 법이 생겼을 뿐이에요. 규제하는 틀은 그대로다. 네. 근데 이 규제의 틀을 이 시대에 맞게 해야 그래야 기자들도 안전해진다. 지금 이렇게 뭐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가 기사를 쓰면서도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돌아볼 틈도 없는 기자들. 제가 기자들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그냥 막 속보 경쟁하고 썼던 거 또 베끼고 보도자료 그대로 베껴도 자기 업무를 다 못해요. 하루에 뭐 10수건씩 기사를 쓰는 게 그게 기사입니까? 이런 구조를 깨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 뭐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네. 뭐 이런 것 방송 3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들은 기본이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심위원장 류희림. 네.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날릴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이거 진짜 힘든 과제인데요.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은 뭐 이동관 위원장이 자기 내각의 일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장관급이니까 이건 장관하고 똑같은 법적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탄핵이 가능했죠. 그런데 방심위는 민간기구예요. 그래서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3년이 채워져요. 보통은. 보통.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그 유일임이 뭘 믿고 저러냐 그럼 유일임 위원장이. 그거는 검경을 믿고 저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검경을 믿고 저러는 배경은 뭐냐. 검사 독재 시스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뜬뜬한 백이기 때문에 저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민원사주 청부 민원 정도의 민원 그 제소가 밝혀지면 대부분의 방심위원장 못 버티고 떠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싹 틀을 바꿔갖고 뭐 내부 정보 유출로 해서 오히려 거꾸로 내부 고발자를 지금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방심위를 뭐 압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뒤에는 검사 독재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선에서 이겨서 네. 근본적으로 이 검사 독재 시스템을 손봐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한 길이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일단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이기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무지무지하게 제대로 일을 하면 돼요. 과방위원들이. 가방위원들이. 네. 거기다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고 그러면 검찰이 눈치를 봐서라도 유일임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는 진짜 직원들이 진짜 의지가 너무 훌륭해.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유일임 전문가인 건 아시나요? 아니, 잘 모르는데. 유일임 씨가 어디 출신입니까? 참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야. 이제 정치인이 되어. 이 버릇을 못 봐. 네. 네. YTN 출신이잖아요. 네. 네. 2008년도에 제가 해고를 당했는데 예. 그때 인사위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뒤로도 이제 그 YTN에서 고위직을 담당했는데 자신이 맡고 있던 조직의 그 제작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사적인 방송 콘텐츠들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요즘에는 이제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죠 여전히. 제가 10여 년 전에 그걸 이제 공개하고 아무리 그 배석규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배석규 체제라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유일임 칠 수밖에 없다. 그걸 저희 노조에서 찾아서 공개했는데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어떤 보도냐? 친누나가 있습니다. 네. 유일임 씨의 친누나가 대구에서 식당을 해요. 곱창 전골 전문집인가 봐요. 예. 뭐 그 식당이 훌륭할 수 있죠. 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YTN 플러스 디지털 그 종가라는 거기 제작진이 가서 홍보 프로그램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대단하다. 그걸 저거 봤다. 식당 간판까지 다 냈어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도 그 식당이 좀 유명했는지 MBC에서도 그 식당을 다뤘습니다. 그 왜 저녁 프로그램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지상파가 다룰 때는 식당 상호 다 가려요. 근데 YTN 플러스가 그 유일임 YTN 플러스 대표 시절의 YTN 플러스가 MBC에서 이 식당을 언제 방송합니다라고 이름까지 공개했어요. 상호까지. 자막으로 아니요. 예고로. 예고로. 이야, MBC의 방송 예고를 YTN이 해준 거예요. 대단하다. 그때 장악된 방송 체제라 사전에 다 통했나 보다. 이거 그 진짜 정보는 아마 그 누님이라는 분이 직접 유일임 대표한테 얘기했을 거고 유일임 대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제작망을 가지고 사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실 일들이 지금 있는데 부인이 있잖아요. 예. 부인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장을 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았을 때 그 시점 한 1년 동안 그 YTN 플러스 그리고 또 YTN 사이언스에서 그 사람 인터뷰, 자기 부인 인터뷰가 10여 차례 나가겠어요. 방송 사이와 이게 이야.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1년 동안 10여 차례예요. 1년 동안 10여 차례. 그리고 그 사람이 교장인 그 비인가 그 대안학교 인가 못 받은 학교거든요. 단월드 이승현 씨가 만든 학교예요. 이승헌 씨가 만든 학교예요. 근데 거기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세세한 것까지 보도로 내보냈어요. 이분은 사유화가 그냥 본질이네요. 네, 몸에 밴 분입니다. 야, 우리 노정면 앵커께서 들어가시면 국회 입성하면 반드시 국회 들어가셔서 과방위에 가시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아니, 내가 볼 때는 가장 누이림 위원장으로서는 그냥 그 자체로 노정면 앵커가 저 출마하는 것 자체가 경기를 좀 일으킬 것 같은데. 아까 유일임 네. 어떻게 하면 날릴 수 있냐 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당선되면 제 앞에 못 앉을 거예요. 앉을 것 같은데. 못 앉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거든요. 제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가 해고당할 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거부할까 하다가 뭐 떳떳한데 가서 해명을 하자. 소명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한 7시간 가까이 혼자 소명을 했습니다. 7시간. 예, 한 달 이상 있었던 YTN 그 당시 기준으로 투쟁의 기록을 제가 다 손에 들고 시간 단위로 끊어서 이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여기 뭐가 문제 있는지 묻고 당신들이 지금 내놓은 이거 징계 사유 이게 이런 점에서 틀렸고 그거 할 때 유일임 씨는 저를 못 쳐다봤어요. 등 돌리고 저쪽 보고 있었어요. 어머, 나 그 지역 가서 선거운동 해드릴게요. 아니 저런 분이 들어와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강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깨알 팩트. 쩔쩔매거든. 와. 저랑 제가- 소송도 했거든요. 예. 예.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저를. 제가 하도 이제 유일임 씨를 내부 비판을 하니까 그때 티켓 로비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아주 뭐 화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티켓 로빈. 티켓 로비는 검찰 고위직을 상대로 한 유일임 씨의 로비 시도 사건이에요. 노종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입수한 유일임 씨가 검찰총장 등에게 보내려고 했던 노란 봉투 안에 고가의 2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공연 티켓이 몇 장이 들어 있었고 제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고 담당 검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야. 그걸 전달을 누굴 시켰냐면 자기가 믿을 만한 이제 법조 기자를 시켰는데 그 법조 기자가 또 자기 후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노조에 제보했습니다. 야, 내가 증거도 다 증거를 있겠네. 가지고 다 사진으로 다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만은 인정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생명력. 그래서 이 사람 이 정도 되는 생명력을 지닌 사람을 날릴 수 있는 방안은 노조원이. 죄송합니다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그거 맞네. 아니 근데 어쩜 그런 사람만 골라서 안 치냐? 그게 맞네. 아우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하신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노종면 인정은 합니다. 노종면 앵커께 이야. 진짜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이야기 많이 안 했죠. 어제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참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박시영 네. TV에 와서 해야 맛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저 진행하시는 분들 반응이 좋아요. 예. 어제 프로그램 얘기해도 예, 됩니까? 예, 예.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가서 이 말씀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예. 아니 저도 입이 따끈따끈하잖아요. 진행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에 확 녹아 들어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의 반응은 사실 조금 싸늘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세해서 그런가? 그게 언제예요? 페이스북에 올린 게. 유일임 이제 위원장 시킨다고 할 때 했죠. 아 그때 류일임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올리시면 폭발할 거예요. 예. 이제 방송으로 했으니까 네. 그게 많이 화제가 되겠네. 알겠습니다. 와 저는 정말 왜 필요한지 노종면이 왜 필요한지 국회 그냥 네. 이걸로 그냥 선의변이 그냥 되네. 그냥 되고 저는 그냥 내가 선거 다 때려치고 가서 당선을 위해서 뛰고 싶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어떡하지? 나도 붙어야 되는데. 당에서 네. 테러 관련해서 그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그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 인천하고 남양주 멀어. 그 당에서 활동하는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이제 국민소통위원회가 이게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일이 벌어지면 특히 유튜브와 언론 뭐 관련해서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칼침 테러 당하셨잖아요. 암살 미수 테러.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그 거짓 진짜 그냥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많이 나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용이 딱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일단 자작극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젓가락이다. 피가 가짜 피다. 뭐 주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영상이 하루에 초기에는 뭐 200건 그리고 지금도 100건씩 이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다 보고 골라서 방심위에 4차례인가 4차례 이제 제소를 했는데 안 움직이죠. 물론 방심위는. 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4차례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거. 네. 자작극이다. 나무젓가락이다. 가짜피다. 이런 거는 제 이름으로 고발했습니다. 아, 잘했다. 나 그게 왜 없나 싶었어. 제가 고발하는 했습니다. 사람. 제 이름으로. 아니 그게 국민소통위원회니까 고발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유튜버 중에 하나가 우리 실무자 이주영 부장을 무고죄로 또 고발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 진짜 그 70대 80대 그 어르신들 믿어요.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진짜 험한 얘기들이 많이 돈대요.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악마화를 배경으로 칼침 사건이 터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테러 대책위에서는 의심하고 있죠.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그 생활이. 기본적인 전기료도 못 내고 네, 이랬는데, 근데 뭐 숙박비, 이동비, 차량 이동비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음모론이 안 생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할 때 음모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이 정치 테러 사건을 가지고 이 막 준동하는 이런 음모론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랑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네. 방심위는 뭐 그 인터넷까지도 뭐 다 들여다 보겠다고 하더니 지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네. 이게 가짜정인 거예요, 가짜정이.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또 페이스북 보니까 그 얘기도 하셨어요. 샌드위치 프레임해서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아 예. 탁견입니다. 아주 좋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방향이든 이제 결론은 나야 될 시점이고 개인적으로 이 방향 저 방향 선호하는 분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방향만 봐야죠. 결론이 났으니까 그걸 반추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통합형 이 비례정당을 네. 이 민주 이 세력이 그냥 그야말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뭐 왜 위성정당 안 한다는 약속을 하지 이런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리는 없을 거고요. 그게 유권자들 귀에 잘 안 들어오도록 이게 더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런 일정들, 그런 속도감 그리고 결과물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의 국민 참여형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아니 선발 과정은 예. 그 지분 나누기가 너무 그걸로 지리하게 싸우면 그렇게 또 공격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거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강점. 이게 민주당이 강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일단 지금은 시간이 모두의 편이지만 점점 갈수록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에요. 결정의 주체니까. 그리고 강점의 또 하나는 이미 2020년에 해봤어요. 우리. 그렇죠. 경험이 있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수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금 그 팀을 구성했는데 들어갔거나 지금 조언하고 있거나 요게 강점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위험 요인은 정의당이라고 봐요. 여전히. 정의당의 빅스피커. 네. 2020년에도 사실은 그 지점에서 좀 삐걱거린 거거든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회 요인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그렇죠. 우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제 방송 나가 보면 보수 패널들이 병립형으로 갈 거다 이게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병립형으로 간다고 말한 적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계속. 네. 그런데 연동형으로 딱 던져버리니까 사실은 모든 비판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선 가장 크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소위 그 양극단의 두 거대 정당의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비판에서 피해 갔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시민사회하고 광범위하게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그럼 요건 장차 잘 발전하면 반윤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죠. 총선의 핵심이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언론이에요. 네, 언론 환경이 너무 나빠서 끊임없이 민주당만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국민의힘도 하지 않냐. 먼저 했잖아 지금. 먼저 했죠. 이 선거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사실은 권역별 비례에서 이중 등록을 안 받겠다. 그래서 깨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수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역구도 완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예. 오직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없는 운동권 귀신 프레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강점이에요. 우리 진짜 그때 이해찬 대표가 했는데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그렇게 보는데 지금 당내가 오히려 더 단단해졌거든. 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사실 선거 만장일치로 어제 의총에서 통과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않고 다 한 몸 한 뜻으로 뭉쳐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뭐가 옳으니 그러니 싸우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지금 그 말씀 주셨는데 운동권 청산론, 586 귀신 청산론. 프레임이에요. 요거 갖고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 청산론으로 맞불을 딱 놨는데 여론조사 딱 돌려보면 검사 독재 청산론이 당연히 높게 나와요. 모든 조사에서 지금. 10% 이상 높게 나와요. 근데 그 저들 입장에서는
586 운동권 청산론을 핵심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총선 저는 때.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밀어왔고, 네. 근데 저는 그냥 놔둬도 된다고 봐요. 유권자들께서 현명하시잖아요. 네. 지금 586 운동권 출신 중에 민주당 주류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귀신 프레임이 귀신들하고 싸우게 만들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유권자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 서민들의 정서를 모른다. 서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발언이나 하죠.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같아. 아니에요. 스타벅스를 글쎄요. 직접은 안 가나요? 아니 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사다 준 거는 들을 수 있는데 직접 안 가봤나? 갔으니까 가보면요. 거기 학생들이 지금 스타벅스가 공부해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주로 계세요. 실제로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한 장관은 네. 이렇게 이제 장관 아니죠. 네. 이제 한 장관이라고 하기보다 한 장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둘러보지 않아요. 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모델처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전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격을.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분들이 여기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 네. 그게 미국 브랜드니까 네. 비싸고 고급지다 이렇게는 생각한 것 같죠. 네, 그렇죠. 이상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그 사람 못 가 스타벅스. 법무장관 할 때 없는 사람들 못 가. 이제. 저는 명함 돌리러 갔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 스타벅스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좋아하나 봐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기 같이 귀한 분이 아 그러네. 강연할 때 예. 그 그거 배경에 나오는 스타벅을 힘주어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스타벅스가 여기서 나온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상해요. 제가 오늘 사실은 뉴스공장에 이게 주제였는데 이걸 안 다뤄서 어머 오늘 기회가 생겼네. 그 모비딕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모비딕에서 고래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 배에 타지 말라. 요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철저한 검사 정신 이런 걸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향유 고래 모비딕이 무슨 거대한 괴물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비딕은 자연의 섭리 이런 거라 사실은 모비딕의 주제는 인간의 욕망과 자연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무모한 만용. 네. 그 만용으로 그 다 죽어요. 선장도 죽고 스타벅도 죽고요. 그 관찰자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책을 안 읽었나?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읽긴 읽은 것 그때 같고. 모비딕 이야기 나올 때 그 네. 얘기 잠깐 나왔어요. 지금 의원님. 아, 그랬어요? 의원님처럼 비판한 분들이 있었는데 다루지 않으니까. 언론이. 언론이 다루지 근데 않으니까 어쨌든 전달이 안 됐죠. 제가 쭉 그 요새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싫으면 시집가지. 싫으면 시집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스벅이 나온 거잖아요. 스벅 서민이. 그래서 과거를 쭉 찾아봤더니 아 진짜 이분은 시험만 잘 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뭐 양당 약간 이제 그 운동권 심판론 뭐 그 얘기 예.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말씀 드릴 질문이 뭐냐면 오늘 현재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중진들 있잖아요. 예. PK 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험지 가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 서병수 같은 경우도 전재수 원제로 가라 뭐 이런 거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김두관 네. 의원하고 맞붙이겠다. 전현직 경남지사 간에. 그다음에 또 나온 게 뭐 조혜진 의원을 김해 쪽에 차출하겠다. 김정호나 아니면 민홍철이나 이쪽으로 의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나온 게 그 울산의 김기현 대표가 네. 자기 어디 남구 쪽에 나가겠다 선언했는데 네. 너 거기 나가지 말고 북구 나가. 북구가 이제 노동자 밀집 네, 지역이잖아요. 네. 진보 지형이 아주 탄탄한 곳인데 그쪽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명절 앞두고 일부러 이제 그걸 띄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보는 시각이 상반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험지로 보내고 그 자리에 그럼 누구를 심으려고 하는 거냐? 원래 있던 자리는 뭐 용화대 얘기도 나오고 뭐 검사들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그 중진들을 험지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그 이번 총선에서 PK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압승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절박함에서 출발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자리 만들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제 관심은 거기서 이탈하는 국민의힘 이제 중진 의원들이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뭐 그들이 자리 이동을 어떻게 하든 어떤 명분을 붙이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네. 뭐 김기현이 어디 가든. 근데 그 과정에서 떨궈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처음에는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용화대 뭐 용액관들이 차고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뭔가 뭐 변수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이제 선거의 변수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정치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죠. 사실 왜냐하면 그 공포 정치가 예. 엄존하고 있고 캐비넷이라는 게 현실적 무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영남권에 기반을 둔 현직 의원들이 어디 가라 아니면 뭐 공천에 탈락했다 해서 무조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그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예, 예. 일부는 갈 수 있겠죠. 극히 일부는. 근데 그 숫자가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저도 않다고 봐요.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아까 얘기한 그 조혜진 의원 네. 경남 밀양 창원 창녕 그쪽에는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지금 출마 예정자로 되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합니다. 여기는 정호윤 전 행정관이 지금 출마 예정자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실에. 네. 그다음에 황보승 의원 네. 그 지역구는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 네 그리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재, 김정재 포항이죠? 포항부 거기도 윤종진 전 보훈부 차관하고 이부형 전 행정관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 가 있고 뭐 이미 부산 해운대가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주진우 전 인사비서관이 네. 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불출마했잖아요. 그 예. 자리는 뭐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석동현 전 검사, 검사가 대통령 가 친구. 있고, 예. 친구입니다. 40년 지기. 그다음에 충남 홍성 예산의 홍문표 의원 지역구 거기도 이제 중진 불출마 압박을 받을 걸로 예상되죠. 강승규. 네, 거기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중진 물갈이 혹은 중진을 험지로 보낸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구실이고. 예, 구실이고 실제로는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들을 대거 배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료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빼낸 거죠. 예. 이 사안은 성격 규정만 명확하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정하는 게 중요하죠. 저쪽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좋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아서 싸울 텐데 제가 볼 때 싸움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어부지리를 얻을 요인은 극히 적다. 정리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 특히 오히려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지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갈등 요인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어떤 무슨 개혁 차원, 물갈이 차원 이렇게 이 분식되는 거, 분칠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또 언론들도 노력을 다 해야죠. 우리 아니, 그래서 유권자들 프레임을 알려야죠. 짜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위에 뭘 짜야 되냐면 검사당, 검사당. 네. 그리고 용산당, 용산당. 예. 용화당. 용산당 위에 용산당. 그렇게. 용산당. 어우, 공산당이 생각나. 아니 근데 용산당. 진짜요. 용산당 혹은 검사당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자, 반면에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엊그제 그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시면서 중진 불출마 아울러서 윤석열 정권의 직간접적으로 탄생하는데 책임 있는 분들도 좀 불출마했으면 한다라는 뜻을 취지를 말씀 주셨어요.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미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불출마 선언했고 김진표 의장이 출마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게 김민기 의원. 진짜 유능한 분인데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의외로 초선들이 많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정치를 해보니까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23개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보통은 30개 되면 네. 자연스러운 이제 중진 물갈이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 중에 일부가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위 20%에 들은 분들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더 고민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명예롭게 예. 은퇴하시는 게 좋겠다. 권위도 네, 좀 있을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무총장이 하는 역할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공관위원장이 직접 뭐 하시겠다 그러고 계시고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들은 이번엔 좀 쉬어라.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그렇죠. 친문, 친명 갈등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윤 정권 탄생의 공신이라는 말도 굉장히 모호한 말. 음. 그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먹히긴 하는데 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지? 음. 예, 직접적으로 관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도 있고 단지 정부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그렇죠. 윤석열 검사 발탁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직접적 관련자 관여했거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와 뜻을 같이 하면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그럼 무조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다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명문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갈등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탤 말이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내부 구도는 개혁 대 반개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친명 친문 가리지 말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나타난다고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진짜 간 서울 크세요? 수사 받으세요? 근데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간 보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고 네. 좀 간 보는 거겠죠 지금. 간 보는 거요. 예, 못 나온다고. 못 나올 저는 네. 그 윤 대통령이 일단 김건희라는 이름은 안 쓰겠죠. 아내 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이미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몰카 취재, 그 얘기는 함정 할 취재 거예요. 그렇게 몰아갈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간첩 얘기는 안 하겠죠. 거기까지 발언하기에는 아니 나는 이수정 교수께서 뭐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안에 간첩을 붙일 수 있지? 그러면 이게 그 최재형 목사가 그날 언제 하루 그냥 우연히 만나갖고 찍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톡을 주고받고 특히나 초기에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그 행사에 갔어요. 네. 게다가 그 식후 행사 만찬장까지 그 만찬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대한민국의 0.0001%만 만났어요. 간첩한테 거기가 뚫렸다고요? 그러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간첩과 화합한 거니까 국가보안법 딱 떨어지는 위반. 그 간첩을 초대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예요. 외교부가 그 다음에 그 출입 일정을 조율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렇죠.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사안이라고요. 이수정 교수는 거론 안 하는 수준인가요? 그때 너무 달라서 너무 말이 입장이 바뀌어서. 김건희 씨 관련해 전문가시잖아요. 뭔 전문가야? 난 그러게요. 도대체 그래서 모르겠어.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번 일로. 진짜. 제가 좀 늦게 생각이 튄 것 같습니다. 김준혁 교수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에서 싸대요 반응이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그래서 더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자 화제가 됐던 게 화요일 날 공개가 됐는데 100분 토론에서 MBC 총선 패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있어서 간단히 좀 네, 설명을 네. 드리면 패널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패널 왜냐하면 조사가 뭐예요? 동일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명 이런 식으로 동일인이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동일 질문을 통해서 시계열적으로 그 변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이분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태도라든가 비례투표는 어디로 할 거고, 이런 걸 묻고 처음에.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딱 갇혀 있다는 갇혀 거죠. 있어요. 아, 한정돼 그래서 있는. 패널이군요. 네, 패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지금 저희 패널 조사를 MBC가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원래 저희가 대선 때도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원래 좀 더 정교하게 하면 오픈 문항 주관식 같은 것도 물어보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어떤 대화가 많이 나왔냐 주변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 인물이 어떤 정당이 많이 거론되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MBC에서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지 정당, 그다음에 이제 분할 투표 유부, 네. 비례대표를 뽑을 때 원래 한 정당을 지지하면 계속 그 정당을 비례대표 뽑아줄 거냐, 아니면 다른 정당을 지지할 거냐. 지역과 비례를 나눠서 투표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분할 투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중요한 특징이 나온 게 뭐였냐면, 그동안에 지난 2차 조사에서는 제3지대 신당이 꽤 비례대표에서 그 흥행을 거둘 수 있다. 27%다 예. 합치면. 물론 거기에서는 이준석 중심 신당, 뭐 이낙연 중심 신당, 용해인 중심 신당, 금태섭 유호정 중심 신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표 정치인들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끼친 요인도 있는데, 어쨌든 3지대 시장이 꽤 열리는구나 이렇게 막 전망들을 했는데, 이번 조사는 언제 했냐면 3차 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예.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조사했고, 요 조사는 126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 MBC에서 의뢰해서 봤더니 27%가 있었던 게 16% 확 떨어집니다. 무려 11%포인트가 빠져버린 거예요. 3지대. 이게 소위 말하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등등 다 들어가 있는 정의당 거잖아요. 뭐 다 들어간 네. 거지. 다 들어갔는데 16%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리고 분할 투표 하려고 했던 사람도 과거에 27%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찍어줬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도 있을 거고 있었는데 그게 한 27%가 됐는데 이번 조사하니까 17%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냐? 그리고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민주당으로 갔어. 10%가 가고 1% 갔더라고. 아니 쟤네가 2%, 국민의힘 2% 가고 9%가 민주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신당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다 민주당 쪽으로 가버린 거야. 15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커요.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여기서 분석한 건 뭐냐면, 이름을 일단 주요 정치인 이름을 빼고 물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까 이준석 중심 신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줬는데 이걸 빼고 정식 이름을 달아준 거야. 네. 개혁 신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다음에 뭐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미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주니까 정당 이름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예.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이 병리평 이 논란을 거치면서 용해인 의원이 너무 무리수를 던졌잖아요. 비판이 많았잖아요. 뭐 15석까지는 뭐 소수정당이 가져간다는 등, 뭐 후순위에 민주당은 배치한다는 역풍이 불었거든. 이거 봐라. 해도 너무하네. 용해인 너무 좋게 봤는데 필요한데 저분은 근데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비판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 이번에 분할 투표 나 안 갈래. 그냥 민주당 찍어주고 싶어. 이게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만큼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3지대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예. 시장 자체가. 그게 좀 확인된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3지대. 지금보다 조금 더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그 공식화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이 준 연동형을 유지하면 어느 정도 손해 본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데 그건 기술적인 것이고 어쨌든 이제 결단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적어도 이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는 네. 양보의 의미로 읽히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우호가 조금 더 늘어날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권 내에서 민주당의 주목도 또 지지세가 조금 더 확장되는 과정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더 잘해야 되지만. 이게 삼지대가 사실 빅텐트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한 50% 존재하거든요. 그냥 선거 연대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보자 단일화, 네. 후보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뭉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안 떠. 지금 뭐 도토리 키재기야. 예전에 이준석 신당이 좀 제법 나왔는데 지금 안 뜨거든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부분 야권 연대잖아요. 네. 전체 야권 연대도 네. 아니고 민주당이 2012년 맞아요. 그때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나갔으면 당선될 지역이 이제 진보당 쪽에 양보해서 다 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야권 연대의 후보 단일화는 그때보다 더 영향력이 적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시계개면 뭐 정의당류가 비례연합정당의 통합형 그 비례정당의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거기보다는 오히려 변수는 지금 이준석 뭐 이낙연 신당 이런 쪽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기 빅텐트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된다 하더라도 저는 영향력이 크게 크진 않은데 박빙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사실 만약에 호남 출신의 이낙연 쪽에 조금 이름 알려진 분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단일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5에서 7%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단일 후보 있을 때 이준석 쪽하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뺏어온 표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호남 출신의 예를 들면 이낙연 신당 쪽의 사람이라면 민주당 쪽 성향을 가져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후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박빙 지역에서는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연대를 하거나 빅텐트가 통합 빅텐트가 진짜 하나의 정당으로 된다면 이거는 진짜 잡탕 정당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격전지에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초장에 밟아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응천 네. 탈당 네.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떤 반응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 바닥을 샅샅이 훑고 있어요. 심지어 아주 총구석까지 가요. 제가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지도 않은 곳까지 다 가거든요. 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만나서 깜짝 놀라요. 여기 후보가 들어온 건 처음인데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촉박하니까 표가 별로 없는 지역, 인구수가 별로 없는 지역 그런데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조응천 의원이 나가서 혼난 거, 민주당이 왜 그런 사람을 그 잡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막 항의한 사람은 딱 3명 만났어요. 3명. 나머지는 아니라. 예, 나머지는 섭섭함, 분노 뭐 이런 거의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0명을 만나면 한 5명이 분노 막 열심히 해라. 이거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런 거고 1명, 10명 중에 1명은 1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 안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로 화를 내세요.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되게 소구력이 있으세요.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론조사 해본 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 36% 지지받고 저는 2.5 받았어요. 그리고 4명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지형이에요.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죠. 조응천의 그 선택은.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교회는 한번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선거운동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고 주로 중앙에서 지금 그렇죠. 네, 제3지대의 뭔가 중심, 브레인 이렇게 역할하는 그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최민희 의원님 쪽에 그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깜짝 놀란 소식이 뭐였냐면 후원회가 아직 다 안 찼대요. 자 후원회 좀 띄워주십시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 그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다 후원회를 결성했기 때문에 좀 주머니가 부족하죠. 예, 돈 내야 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이 지역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응천 의원이 도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서는 지역이죠, 조응천 의원과. 그 후원 계좌 437-201-04-350-412 이게 이제 10만 원까지는
네. 세액 공제를 받고 전액 세액 공제 네. 되는데 지금 1인당 혼란스러워. 1인당 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죠? 네,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저 요인을 제가 또 분석해 봤어요. 네. 근데 일단은 조응천 의원이 나가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지?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이 막 들어오려면 우리 후보가 확정이 딱 되고 그렇죠. 아, 가능성이 우리 똘똘 뭉치면 된다. 이게 쫙 퍼져야 되잖아요. 이게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빨리. 그렇죠. 빨리 그게 돼야 돼. 후보 확정이 돼야 후원금 차요. 여러분 최민희 의원님 돈 없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가지고 정치개혁 활동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돈 없다는 얘기를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 인천 지역에서 저기 뭐 학교를 쭉 나오셨다면서요? 예. 오래 살겠네요, 그러면? 근데 뭐 500년 이상 사신 분이 그걸 조선시대 성종 때부터 살았다고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훈기 이훈기. 위원장, 500년. 인재영입 13호, 인천 토백이 530년 동안 네. 대대손손 거기 거주해 오셨고 네. 3대가 인천 지역 언론 집안이에요. 조부께서 해방 직후에 그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언론 대중일보를 만들었다고 그러시고 부친도 그 신문에 편집국장 하셨고 네. 그러다가 폐간당하고 뭐 중정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그 뭐 대중일보 유신 정권에 이 지장 억지로 찍혀서 넘기고 막 네. 그런 일들을 겪은 그 후손 이훈기 13호 이훈기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초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왔고 한 40여 년 됩니다. 그럼 토백이죠. 토백이래. 그 정도. 예, 토백이 맞아요. 예. 보통 고등학교 나오면 토백이에요. 예. 예. 그러네. 초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원래 인천이 실제로 다른 지역 경기도와 좀 달리 인천 들어가 보면 토백이를 찾고요. 두 번째 토백이 아니면 외지에서 날라왔으면 거물급을 좋아해요. 거물급 좋아요. 이게 뭐 거물급 정도도 아닌데 외지에서 날라오면 좀 싸합니다. 예. 인천 분위기가 실제 그래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충청권 인사들이 출향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게 인천이잖아요. 네.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모여 계시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는 충청권이 꽤 많이 사는 데가 네. 인천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이 그 안정화돼야 민주당 쪽으로 우호적으로 확실히 바뀌어야 인천은 선거하기가 좀 편한 맞습니다. 상황으로 돌입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인천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다시 정치하실 때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첫 연설을 하셨어요. 부평역 광장에서. 네네네. 제 어린 시절 그 인천에서 큰 집회가 열리고 네. 또 87년 대선이 뜨거웠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이른바 대학생으로 비판적 지지 뭐 이런 1학년 때. 예,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지역이 정해지시면 그때는 방송에 나와서 핸드폰을 공개하십시오. 네. 연구자도 찾고 당원들도 많이 연락이 올 거예요. 문자로 네, 전화도 네. 오니까요. 아직 지역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이 되시면 뭐 저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 나가서도 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열심히 도울 자원봉사자들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지금도 뭐 그 기사 보도되고 나니까 어떻게 아셨는지 그 연락 끊겼던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인데 오늘 방송이 설날 아침 10시에 공개가 됩니다. 설 인사 한마디씩 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이번 총선은 지금은 검사 독재 그리고 귀신 프레임인 운동권 심판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은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노정면 위원장님. 큰 선거를 앞둔 연휴가 어떤 여론의 지형을 뭐 심하게는 바꿀 수도 있는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이 왜 중요한가
이 지금 집권 세력 뭐 좀 좁혀서 윤석열 대통령 자기 집안도 지금 간수를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그것의 피해를 우리가 이제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으로 이 사회가 정상화되는 뭐 진보 뭐 발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정상화라도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가족들과 저강도로 너무 세게 얘기하시다 싸우지 마시고요. 이 필요성을 저강도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저도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대한민국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참 좋겠고요. 자, 설 마치고 화요일 날 첫 방송이 이루어질 텐데요. 낮에는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하는 여론조사 분석하고 경제 이슈 다루는 코너 진행하고요. 저녁에는 그날 또 최강신박 이 코너에 이지은 영입인재 전 총경이죠. 아주 화제를 불고 다니는 에너자이저 이지은 전 총경 모시고 방송할 겁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돌발 영상 또 뉴스타파를 만든 장본인 노정면 위원장 모처럼 보니까 좋고 또 남양주에서 팍팍 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왜 두 분이 다음 총선에 필요한지가 충분히 오늘 방송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